뺨을 맞고도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었죠. 들어올 자격 없으십니다. 공원에서 노숙하게 된 시댁 식구 8명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일. 나는 강남의 고급 빌라 거실 통창 앞에 서서 점점 어두워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이미 빛이 바랜 대학교 단체 사진을 쥐고 있었다. 사진 속 박지우는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은행나무 잎사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의 얼굴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참으로 진실하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사모님 주문하신 장미꽃은 다 꽂아 두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이모님의 목소리가 나를 회상에서 끌어냈다. 나는 몸을 돌려 식탁을 보았다. 3단 촛대 옆으로 내가 신중하게 고른 샴페인 로즈가 활짝 피어 있었다. 한 송이 한 송이가 탐스러웠다. 식탁보는 지난주 이탈리아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리넨 자수 제품이었고 은으로 만든 식기들은 촛불 아래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와인은 디캔팅 다 되었나요? 나는 나지막이 물으며 식탁 위의 모든 디테일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분부하신 대로 82년산 라피트 2시간 동안 잘 열어두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복이 많으세요. 이렇게 자상한 사모님을 얻으셨으니. 이모님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마음속에 달콤함이 번졌다. 3년.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이 호화로운 빌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처음과 같은 듯했다. 박지우는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둘만을 위한 이 촛불 저녁 식사를 계획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사랑해.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 진성그룹의 젊은 오너인 그가 바쁜 것은 당연했다. 나는 저녁 메뉴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프렌치 푸아그라, 블랙 트러플 스테이크, 해산물 크림 수프, 모두 박지훈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사모님, 문 앞에 이모님이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손을 닦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였다.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밍크 코트를 입고 맨 앞에 서 있었다. 그 뒤로는 시누이 박지혜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척 6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문 앞에는 온갖 진보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머니, 다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고 손가락은 나도 모르게 얽혀 있었다. 어떻게? 내 아들 집에 내가 못 와?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고 내 홈웨어 차림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결혼기념일인데 꼴이 이게 뭐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서둘러 해명했다. 지훈 씨가 오늘 저녁은 우리 둘만 있을 거라고 해서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 고향 친척들이 서울에 병원 진료 보러 왔는데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서 너희 집에 들렀다. 잘 됐지.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까다로운 표정으로 소파 테이블을 만져보았다. 집 청소는 그럭저럭 깨끗하게 해놨네. 그런데 저 화병 위치가 영 별로다. 풍수에 안 좋아.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서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 거실에 짐을 푸는 것을 바라보았다. 시누이 박지혜는 내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내 어깨를 툭 쳤다. 새언니, 먹을 것 좀 준비해줘요. 오는 내내 굶어서 배고파 죽겠네. 주방에서 나는 허둥지둥 냉장고 속 재료들을 뒤졌다. 정성껏 준비했던 2인용 저녁 식사는 8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고 머릿속은 어떻게 메뉴를 조정해야 할지 빠르게 회전했다. 연우야, 등 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하마터면 손에 든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님들을 이걸로 대접할 셈이니? 그녀는 내가 이미 준비해둔 고급 식재료들을 가리키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느끼해. 환자한테는 안 좋아.
담백한 걸로 다시 해. 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바로 준비할게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서기 전 덧붙였다. 2층 안방은 우리가 쓸게. 너랑 지훈이는 손님방으로 옮겨. 안방 화장실이 커서 내가 셋째 이모님 돌봐드리기 편하겠다. 칼을 쥔 내 손이 순간 멈칫했다. 안방에는 기념일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 나는 나지막이 대답할 뿐이었다. 네. 2시간 후 마지막 요리 접시를 들고 주방을 나설 때 내 팔은 이미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쑤셨다. 급하게 준비한 팔첩반상은 내 모든 기력을 소진시켰다. 너무 짜. 시어머니는 한 입맛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넌 어떻게 남의 집 며느리가 돼서 반찬 하나 제대로 못하니? 나는 옆에 서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다시. 됐다. 됐어. 그냥 대충 먹자.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친척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서울 며느리들은 다 이래. 곱게만 자라서 우리 시골 아가씨들처럼 일 잘하는 맛이 없어. 식탁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내 얼굴은 새빨갛게 타올랐다. 곁눈질로 보니 박지훈이 어느새 돌아와 시어머니 옆에 앉아 고개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설거지를 할 때 나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뜨거운 국이 가득 담긴 냄비를 들고 주방으로 가다가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다. 뜨거운 국물이 튀었고 몇 방울은 시어머니의 비싼 카펫 위로 떨어졌다. 쓸모없는 것.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더니 내 뺨을 후려쳤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식당에 울려 퍼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고 손에 들었던 냄비는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뺨을 감싸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그리고 박지훈을 보았다. 내 남편,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에 있지도 않은 밥알을 젓가락으로 뒤적이고 있었다. 당장 안 치워?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파편을 줍기 시작했다. 눈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호화로운 빌라는 결코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외부인이었고 마음대로 때리고 욕해도 되는 하녀에 불과했다. 화장실에서 나는 거울 속 붉게 부어오른 왼쪽 뺨을 보며 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지난 3년간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구박, 남편의 매번 똑같은 침묵, 그리고 나의 끝없는 인내. 불타는 듯한 뺨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선명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런 삶을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손님방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뺨의 화끈거림은 여전했다. 옆에 누운 박지훈은 저녁 식사 때에 그 장면이 없었던 것처럼 이미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부어오른 왼쪽 뺨을 살며시 건드렸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끔함이 그 뺨의 굴욕을 상기시켰다. 침대 머리맡의 디지털 시계는 새벽 2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던 일그러진 얼굴과 박지훈의 고개 숙인 침묵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3년의 결혼 생활. 나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비겁함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이 뺨은 나를 잠에서 깨운 것 같았다. 박지훈이 몸을 뒤척이자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나와 카펫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휴대폰을 주었다. 화면이 켜지며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아들,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 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니?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결혼 전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포의 그 아파트. 시어머니는 반년 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등기권리증을 가져갔다. 그 후로 내가 물어볼 때마다 항상 얼버무리곤 했다. 깊은 밤의 등기권리증은 왜?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위로 스크롤되었다.
박지훈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이 아이러니한 발견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채팅 기록이 눈에 들어오자 내 숨은 점차 멎어갔다. 시어머니, 그 멍청한 계집애 아직 눈치 못 챘지? 좀만 더 참아. 명예 이전 끝나면 바로 이혼시켜. 박지훈, 엄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연우한테. 시어머니, 뭐가 심해? 걔가 시집와서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았잖아.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았으니 그 아파트는 보상금으로 치면 돼. 박지훈, 변호사가 연우 서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 내가 알아서 서명 받아낼 방법이 있으니 너는 마음 약해지지 마. 걔네 부모가 남긴 집이 얼마짜린지 생각해봐.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랬구나. 이게 내 결혼의 실체였구나.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 그들이 원했던 건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었던 것이다. 욕실에서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로 내 흐느낌을 감췄다. 거울 속 여자는 두 눈이 퉁퉁 붓고 왼쪽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가련한 광대 같았다. 나는 찬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에 점차 냉정을 되찾았다.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손을 닫고 박지훈의 휴대폰으로 그 채팅 기록 전부를 내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그리고 전송 기록을 삭제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빌라 테라스에서 새벽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나는 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잠결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나야. 내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게 쉬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해. 연우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수진은 즉시 잠에서 깬 듯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아니, 빌라 말고 우리 부모님 계시던 아파트로.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알아낸 게 좀 있어. 박지훈이랑 그 엄마에 대해서. 1시간 후 나는 부모님이 남기신 마포 아파트에서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급하게 걸친 운동복 차림에 머리는 대충 묶었지만 눈빛만은 여느 때처럼 날카로웠다. 내 얼굴의 상처를 본 그녀의 표정은 순간 험악해졌다. 누가 그랬어? 그녀는 내 뺨을 살짝 만지려 했고 나는 아픔에 움찔했다. 시어머니가.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건넸다.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어. 수지는 채팅 기록을 훑어보며 미간을 점점 더 찌푸렸다. 이 짐승 같은 것들. 이건 전형적인 혼인 사기 및 재산 편취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 아파트는 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신 유일한 건데 일단 진정해. 수지는 내 차가운 손을 잡았다. 지금 그들은 네가 눈치챈 걸 몰라. 이게 우리의 강점이야. 둘째,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해.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몇 개의 파일을 열었다. 부모님 아파트 소유권은 확실해? 다른 공유자는 없고? 없어. 전부 4명이야. 나는 회상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내 앞으로 이전해 주셨어. 내 혼수라고 하시면서. 좋아. 등기권리증은 지금 시어머니한테 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년 전에 서울 치안이 안 좋다면서 자기가 보관해 주는 게 더 안전하다고. 전형적인 수법이지. 수진이 냉소했다. 내일 내가 친구 1명 소개해 줄게. 강태욱 변호사라고. 이혼 재산 소송 전문 베테랑이야. 지금은 일단 네 얼굴 상처부터 사진 찍어서 증거로 남겨두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서연우가 아니었다. 날이 밝기 전 나는 조용히 빌라로 돌아왔다. 박지훈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자신의 휴대폰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며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상석에 앉아 나에게 이것저것 시켰다.
내 왼쪽 뺨에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터였다. 박지우는 내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출근했다. 연우야, 식당을 나서려던 나를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렀다. 오늘 내 셋째 이모님 병원 검진 다시 받으셔야 하니 네가 모시고 가거라. 나는 고개를 숙여내라고 대답했다. 돌아서는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마침 잘 됐네. 이 기회에 수진이랑 강 변호사님 만나러 갈 수 있겠어? 병원에서 나는 셋째 이모님이 검사받는 틈을 타 빠져나왔다. 근처 카페에서 수진과 그녀의 친구 강태욱 변호사를 만났다. 강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중년 남성으로 깔끔한 정장 차림에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내 설명을 다 듣고 말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당신의 부동산 현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손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심지어 당신의 서명을 위조해 명의를 이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었다. 점심 식사 후에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보죠. 점심 내내 나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서둘러 셋째 이모님의 검진을 마치고 약을 사온다는 핑계로 다시 빠져나왔다. 등기소의 조회 결과는 나를 얼음 구덩이로 떨어뜨렸다. 내 아파트가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다. 서명란에는 버젓이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거 제가 한 서명 아니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가리켰다. 전 이런 적 없어요. 명백한 서명 위조입니다. 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돌파구가 될 겁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사 범죄입니다. 채팅 기록에 사전 모의 증거까지 더하면 그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었다. 우선 동요하지 마십시오. 강 변호사는 행동 계획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첫째, 계속 모르는 척 하십시오. 둘째, 그들의 계획에 대한 증거를 더 모으십시오. 셋째, 제가 법률 서류를 준비해서 우선 부동산 거래를 동결시키겠습니다. 등기소를 나올 때 하늘은 잔뜩 흐려져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뿌리내리고 싹트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반격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다. 빌라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와. 셋째 이모님 병원 모시랬더니 그림자도 안 보이고. 약 사러 다녀왔어요.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약은? 그제야 약 사는 것을 깜빡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머뭇거리는 사이 시누이 박지혜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새언니,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채팅 기록이 꽤 재밌던데요? 내 혈액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태블릿에는 내 카카오톡이 로그인되어 있었고 최근 대화 상대는 바로 최수진이었다. 지혜야, 누가 내 물건 함부로 만지래. 나는 손을 뻗어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는 날렵하게 시어머니 뒤로 숨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박지혜는 부채질했다. 우리 몰래 누구랑 뭘 꾸미고 있나 봐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험악해졌다. 서연우, 똑바로 해명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순간 나는 위장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있었어요. 제 재산이 불법으로 담보 잡힌 일에 대해서요. 식당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파랗게 변했다. 박지혜는 입을 크게 벌린 채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맞설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너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내 재산을 건드렸다고. 등기소에 기록이 다 있어요, 어머님.
나는 일부러 차분하게,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 위조는 형사 범죄예요. 판사님이 어떻게 판결하실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가 세차게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게 미쳤나.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네가 어디서 행패야. 아니요, 여긴 어머님 댁이죠. 나는 평온하게 정정했다. 그리고 제 부모님 집은 제 집이고요. 말을 마친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고함이 들려왔다. 너 거기 안 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굳건한 걸음으로 빌라 대문을 나섰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져 내 뜨거운 눈물과 뒤섞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지훈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발신자 표시를 보고 조용히 전원 버튼을 눌렀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나는 버스 정류장 아래 서 있었다. 온몸이 흠뻑 젖었다. 휴대폰은 꺼버렸다. 어떤 해명이나 위협도 듣고 싶지 않았다.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다.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님이 물었다. 나는 순간 멍했다. 빌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는 내 명의지만 박지훈 가족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신라호텔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적어도 그곳은 안전할 테니까. 호텔 로비는 따뜻하고 건조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몸을 떨었다. 프런트 직원은 짐도 없이 흠뻑 젖은 나를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직업적인 소양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룸키를 받은 후 나는 즉시 수진에게 내 위치를 알렸다. 뜨거운 물이 내 몸을 씻어내렸지만 아무리 씻어도 더러움이 가시지 않는 기분이었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목욕 가운을 걸치고 창가에 앉아 도시의 네온 사인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문에서 벨이 울렸다. 수진이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을 들고 문 밖에 서 있었다. 내 모습을 본 그녀는 안타깝게 한숨을 쉬었다. 일단 뭐 좀 먹어. 그녀는 내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넸다. 강 변호사님이 이미 서류 준비 중이래. 내일이면 재산 동결 신청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기계적으로 죽을 입에 넣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수진아, 나 정말 바보 같지? 나는 갑자기 물었다. 3년 동안 그들이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걸 전혀 몰랐다니. 아니, 그들이 너무 교활한 거야. 수진은 내 옆에 앉았다. 박지훈이 너한테 접근할 때 내 부모님이 재산 남겨주신 거 알고 있었어? 나는 대학 시절을 회상했다. 박지훈이 어떻게 도서관에서 우연히 나를 만났는지, 내가 좋아하는 책을 모두 기억했는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는지 알고 있었어. 나는 씁쓸하게 인정했다. 장례식 끝나고 내 재산 서류 정리하는 것도 도와줬으니까. 짐승 같은 놈. 수지는 이를 갈았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박지훈의 문자였다. 연우야 어디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는 그냥 순간 화나셔서 그런 거야. 너 걱정 많이 하셔. 나는 냉소하며 휴대폰을 수진에게 건넸다. 연기 한번 끝내주네. 그녀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뭐라고 답장할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받아 타자를 쳤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일 연락할게. 보낸 후 즉시 다시 전원을 껐다. 똑똑하네. 수진이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일 우리는 은행에 가서 그 담보대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자.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날씨가 맑았다. 어젯밤의 폭우는 없었던 일 같았다. 나와 수지는 강 변호사와 함께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갔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담보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 은행 지점장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위조된 서명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규정상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고 영상 녹화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화 영상이 남아 있습니까? 강 변호사는 예리하게 핵심을 짚었다.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시스템에 모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죠. 녹화 영상이 나타났을 때 내 피는 거의 응고되는 듯했다. 화면에는 놀랍게도 박지훈과 나와 체격이 비슷한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서류에 내 이름을 서명하고 있었다. 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저는 서울에 있지도 않았어요. 대학 동창회에 갔었고 최소 20명이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은행 지점장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이건 대출 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경찰 신고 전에 제 의뢰인은 우선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길 원합니다. 이 대출과 부동산 거래를 잠정적으로 동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행을 나올 때 내 손에는 대출 서명이 위조되었고 거래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하는 은행의 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강 변호사는 이미 법원 친구에게 연락해 오후면 재산 동결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어디로 가? 수진이 물었다. 호텔로 돌아가? 아니면 빌라?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필요한 물건 좀 챙기고 그들의 반응도 보고 싶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내가 같이 가줄게. 빌라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지문으로 문을 열자 거실이 온통 난장판인 것을 발견했다. 마치 격렬한 다툼이 지나간 듯했다. 2층에서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려왔다.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지. 나는 수진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살금살금 계단을 올랐다.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제 어떡해. 그년이 눈치챘어. 대출금도 안 나오고 회사 자금은 엄마, 연우한테 그년이라고 하지 마세요. 박지훈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원래 우리 잘못이잖아요. 뭐가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그 재산도 당연히 우리 거지. 네가 마음만 약하지 않았어도 진작에 서명하게 만들었을 텐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수진이 내 어깨를 살짝 쥐며 이제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삐걱 소리가 났고 박지혜가 3층에서 내려오다 우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가 소리쳤다. 엄마, 오빠, 그년이 돌아왔어. 순간 시어머니 방문이 벌컥 열리고 박지훈과 시어머니가 뛰쳐나왔다. 내 옆에 있는 수진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꼴 좋다. 아주. 셔틀까지 대동하고 오셨네? 제 물건 가지러 왔어요. 나는 평온하게 말하며 어젯밤 빼앗겼던 안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내 손목을 낚아챘다. 어딜 가려고? 재산양도 계약서에 먼저 서명해. 그녀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꿈 깨세요. 지훈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얻은 마누라 꼴 좀 봐라. 박지훈은 옆에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연우야, 우리 둘이서만 얘기 좀 할까? 할 얘기 없어. 나는 가방에서 은행 증명서를 꺼냈다. 당신들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내 재산을 담보로 잡은 건 이미 범죄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지훈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박지혜는 옆에서 소리쳤다. 헛소리 마. 그 집은 원래 우리 오빠 거였어야 해. 법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부동산 거래는 동결되었고 다음은 경찰이 사문서 위조 사건을 조사할 겁니다. 너희들. 시어머니는 분노에 몸을 떨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다시 나를 때리려 했다. 이번에는 내가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잡고 힘껏 밀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 뺨 평생 기억할 거예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2번은 없을 겁니다. 말을 마친 나는 필수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신분증, 노트북, 갈아입을 옷 몇 벌. 박지훈이 내 뒤를 따르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연우야, 난 정말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기회를 줘. 나는 짐 싸는 것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박지훈, 당신 문자 기록 내가 다 봤어. 명예 이전 끝나면 이혼시켜. 이거 누가 한 말이지? 그는 목이 졸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짐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뛰어내려와 나를 막아섰다. 네가 이렇게 그냥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지. 네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며느리인지 온 세상에 알려서 네 인생을 망쳐놓을 테다. 나는 웃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언론사에 전화해서 진성그룹이 사문서 위조로 대출 사기친 사건에 대해 제보할까요? 시어머니는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순식간에 기가 꺾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3년간 살았던 이 집을 한번 쳐다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수진의 차가 빌라 단지를 떠날 때 나는 마침내 무너져 통곡했다. 그녀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었다. 내가 진정되자 그녀가 말했다. 강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어. 법원에서 동결명령 내렸대. 그리고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 접수하라고 하더라.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경찰서부터 가자.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는 반년 동안 비어있어 먼지가 가득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곳의 모든 것에는 부모님의 생전 모습이 남아있었다. 서재에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역사책이, 주방에는 어머니가 모으시던 각양각색의 식기들이, 벽에는 우리 가족 3명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수지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준 후 함께 청소를 도왔다. 저녁 무렵 아파트는 겨우 사람 사는 온기를 되찾았다. 우리는 배달 음식을 시켜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보았다.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수진이 물었다. 나는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이혼은 확실해.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는 아닐 거야. 박지훈 가족은 그 아파트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내 말 잘 들어. 내일 가족 모임에 너 반드시 참석해야 해. 안 그러면요? 나는 침착하게 반문했다. 안 그러면 네가 애 못 낳는 부림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다 까발릴 테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얼굴 들고 사나 보자. 휴대폰을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가 제가 불임인 걸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수진의 의아한 표정을 보고 나는 설명했다. 결혼 2년 차에 임신한 적이 있었는데 유산했어. 그 후로 계속 아이가 안 생기니까 시어머니는 그게 내 문제라고 단정했지. 검사해봤어? 박지훈 문제일 수도 있잖아. 그는 검사 받기를 거부했어. 나는 냉소했다. 남자가 그런 검사 받는 건 창피한 일이래.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자기가 찔려서 그랬던 거겠지. 수지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연우야, 내일 우리 병원 가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자. 혹시 그들이 무슨 짓을 했을 수도 있잖아. 내 마음이 철렁했다. 갑자기 지난 반년 동안 시어머니가 매일 끓여주던 보약이 떠올랐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에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수진이 나를 대신해 산부인과와 종합검진 예약을 해주었다. 지금 우리는 진료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긴장돼? 수진이 내 손을 꽉 쥐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을 고소할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수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검사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초음파, 체열, 호르몬 검사. 마지막 검사가 끝났을 때 나는 이미 기진맥진했다. 의사는 사흘 후에 결과를 보러 오라고 했다. 병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지훈이었다. 연우야,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지쳐 있었다.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단둘이서. 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문득 정보를 좀 캐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 시간, 장소는? 1시간 후 카페에서 박지훈을 만났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 밑은 검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예전에 그 말끔한 진성그룹 후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당신은 좋아 보이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를 훑어보았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여. 나는 냉소했다. 당신 내 집 보살핌이 없으니 당연히 그렇죠. 할 말만 해요. 그는 얼굴을 문지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우야, 난 정말 엄마가 서명을 위조할 줄은 몰랐어. 그 대출금은 회사 손실을 메우기 위한 거였어. 이달 말까지 막지 못하면 진성그룹은 끝이야. 그래서 우리를 희생시키기로 한 거군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먼저 혼인 사기, 그 다음 재산 강탈. 그런 게 아니야. 그가 흥분했다.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다만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해낸 거야.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박지훈, 자기 기만은 그만둬.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는 걸 묵인한 순간부터 우린 끝났어.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갑자기 그가 말했다. 만약 내가 당신 편에 서겠다고 하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뜻이죠? 엄마가 서명을 위조했다는 걸 내가 증언할게.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대신 대출권은 문제 삼지 말아줘. 진성그룹이 살아날 길을 열어줘.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이제 와서 빌겠다? 늦었어요. 경찰에 이미 사건 접수됐어요. 뭐? 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신고했다고? 사문서 위조는 형사 범죄예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연우야, 그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제발 고소 취하해줘. 엄마는 연세도 많으셔서.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뺨을 때리실 땐 당신 연세가 많다는 생각은 왜 안 하셨을까? 일어서면서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유능한 변호사나 구하세요. 필요할 테니까. 카페를 나서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경찰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대출 사기가 성립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진성그룹의 최근 3년간 재무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적자와 분식회계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수진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바로 답장했다. 엄청난 진전이네. 이제 박지훈 가족은 사면 초가야. 분명 극단적으로 나올 테니 몸 조심해. 아파트로 돌아와 부모님이 남기신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재서 앞 깊숙한 곳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부모님의 유언 공증서가 들어있었다. 부동산 전체를 나에게 상속하며 이는 내 개인 재산이며 혼인 후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대박이다. 수진이 다가와 보더니 외쳤다. 이걸로 박지훈 가족이 재산을 분할하려는 생각은 완전히 끊어버렸어. 이야기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카메라로 보니 배달원이 서 있었다. 너 배달시켰어? 내가 수진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경계심이 들었다.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시 카메라를 보니 그 배달원은 수상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플랫폼 로고가 없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수상해.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가족이 보낸 사람일지도 몰라. 수지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5분 후 경비원이 올라와 그를 신문하자 그는 비닐봉지를 버리고 도망쳤다. 경비원이 봉지를 열어보니 안에는 쪽지와 작은 약병이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인생 망치기 싫으면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온 세상이 네가 알 못 낳는 암탉인 걸 알게 될 거야. 약병에는 라벨이 없었고 흰색 가루가 들어있었다. 미친 것들.
수진은 분노에 떨었다. 이건 협박이야. 당장 신고해야 해. 경찰이 와서 증거를 수집해갔고 약병은 성분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 아파트를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새벽녘 휴대폰이 갑자기 켜졌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였다. 나와 수진이 오늘 병원을 드나드는 사진과 함께 불임 검사? 헛수고하지 마 라는 문구가 있었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나는 즉시 수진을 깨웠다. 우리는 아파트 구석구석을 확인했지만 도청기나 감시 카메라는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감시당하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일 당장 거처를 옮기자 수진이 단호하게 결정했다. 박지훈 가족이 분명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널 미행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조용히 아파트를 떠나 수진 친구의 빈집으로 갔다. 가는 길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빨리 와서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병원 복도는 어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의사 사무실에서 중년 여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우 씨, 검사 결과 체내에서 다량의 합성 프로게스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의 데이터를 가리켰다. 이는 월경불순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불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음 구덩이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간단히 말해 누군가 장기간 당신에게 피임약을 먹인 겁니다. 의사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호르몬 수치를 보면 최소 반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지는 숨을 들이켰다. 어떤 경로로 섭취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구 투여일 겁니다.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서요. 의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사무실을 나올 때 내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반년, 정확히 시어머니가 매일 보약을 끓여주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살인 미수야. 수지는 이를 갈았다. 이건 고의 상해라고. 그녀의 말은 내 휴대폰 벨소리에 끊겼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다. 서연우 씨, 댁에 누가 침입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나와 수지는 급히 아파트로 돌아갔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서랍은 온통 뒤져져 있었고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침입자는 젊은 남자로 자신을 진성그룹 직원이라 밝히며 박지혜의 지시로 서류를 찾으러 왔다고 했다. 무슨 서류? 경찰이 엄하게 물었다. 등기권리증이랑 유언장 같은 거요. 그 남자는 벌벌 떨며 대답했다. 나는 냉소했다. 다행히 중요한 서류는 모두 내가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내 증언을 기록하고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약병의 성분 분석 결과도 나왔다. 피임약을 갈아 만든 가루였고 의사가 검출한 호르몬 성분과 일치했다. 증거의 사슬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었다. 사문서 위조, 대출 사기, 불법 침입, 고의 상해. 강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형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했다. 저녁에 나와 수진, 강 변호사 세 사람은 다음 행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제 박지훈 가족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분석했다. 더 극단적인 수단을 쓸 겁니다. 저는 당신이 잠시 도시를 떠나 있다가 재판 때 돌아오는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건 그들이에요. 그럼 최소한 경호라도 강화해야지. 수진이 경호원을 고용하자고 제안했다. 아니,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가 먼저 공격하겠어.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나를 협박한 녹음 파일과 문자를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박지훈 가족의 모든 만행을 공개할 겁니다. 강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선제 공격. 좋은 생각입니다. 진성그룹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라 이런 스캔들은 그들을 바로 무너뜨릴 겁니다. 하지만 너도 대중에게 노출될 거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준비됐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반격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미 준비됐어요. 기자회견은 이틀 뒤로 정해졌다. 그동안 나는 몇몇 유력 언론사의 비밀리에 연락해 일부 증거를 제공했다. 그 사이 박지훈은 미친 듯이 나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다. 애원에서 협박으로 그의 어조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기자회견 당일 나는 간결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터지는 플래시 세례 앞에서 나는 침착하게 모든 사건을 이야기했다. 사기 결혼부터 재산 담보 발견, 피임약 투여, 아파트 침입까지. 기자들은 충격 속에서 기록했고 간간히 경악의 탄성을 질렀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모든 여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기자회견의 효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날 저녁 지역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은 진성그룹 후계자, 재산 노린 사기 결혼, 재벌가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피임약 투여 같은 폭발적인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들끓었다. 진성그룹의 주식은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쳤다. 박지훈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이제 만족해? 진성그룹은 끝났어. 엄마는 심장마비로 입원하셨다고. 우리 가족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니,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탐욕이 당신들을 망친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승리의 저울추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기자회견 사흘 후 검찰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박지훈 가족의 사문서 위조, 사기 대출에 대한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박지훈과 시어머니 김정숙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제 그들은 제 코가 석자입니다. 강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추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나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가끔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요즘 나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모든 생필품은 수진이 대신 가져다 주었다. 박지훈 가족이 궁지에 몰렸지만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연우 씨, 듣고 있습니까?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데려왔다. 네, 듣고 있어요. 나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이혼 소송에서 제가 뭘 해야 하죠? 우선 소송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 외에 어떤 것을 얻고 싶으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첫째,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이 온전히 제 소유임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둘째, 그들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대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정신적 피해 보상이요.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강 변호사가 동의했다. 박지훈 가족은 지금 내후회환에 시달리고 있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법이 정한 것 외에는 한 푼도 더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푼도 덜 받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행 녹화 영상, 채팅 기록, 진단서, 침입당한 아파트 사진. 하나씩 볼 때마다 마음속에 한기가 깊어졌다. 한때 한 침대를 썼던 남편,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계획을 묵인하고 참여할 수 있었을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나는 경계하며 모니터 화면을 보았다. 뜻밖에도 문 밖에는 박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고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은 퉁퉁 부어 울었던 것 같았다. 인터폰을 켰다. 무슨 일이야? 새언니. 아니, 서연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딱 5분만요. 우린 할 얘기 없어. 제발요. 그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진성그룹이 부도나게 생겼어요. 오빠는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나는 그녀의 연기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박지혜 씨, 당신은 얼마나 가담했죠? 내가 매일 마시던 보약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았나요? 그녀의 몸이 굳어지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나는 단호하게 꿰뚫었다. 당신 어머니가 그 짓을 할 때 당신은 옆에서 약병을 건넸잖아. 내가 못 봤을 줄 알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마침내 통곡했다. 엄마가 시켰어요. 당신이 애를 낳으면 박신의 재산이 꺼져요. 나는 인터폰을 끄고 돌아섰다. 문 밖에서 박지혜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내 마음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다. 저녁에 수진이 최신 소식을 가져왔다. 진성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은행들은 빚 독촉을 시작했으며 주요 거래처들도 모두 협력을 중단했다. 박지우는 고급차와 수집품들을 팔아 구멍을 메우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물었다. 아직 병원에.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는 하는데. 수지는 입술을 삐죽였다. 병원 검사에서는 심장에 문제 없다고 했대. 동정심 유발하려고 꾀병 부리는 거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지 않았다. 이야기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지역에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연우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는 진성그룹의 법률 고문 왕리명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인 박지훈 씨를 대신하여 합의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수지는 눈빛을 교환했다. 무슨 합의요? 박지훈 씨는 두 분 사이의 오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그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시는 조건으로요. 적절한 보상이 얼마죠? 나는 일부러 물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왕 변호사님,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8억은 넘어요. 게다가 그들이 사기친 5억 대출금도 있고요. 5천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전화기 저편이 잠시 침묵했다. 서연우 씨, 소송은 긴 과정입니다. 서로 손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지훈 씨에게 전하세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난 돈도 부족하지 않고 시간도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정의예요. 전화를 끊자 수진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멋지다. 이제야 무서운 줄 아는구나. 아직 부족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가고 파산할까봐 걱정하는 거지.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은 아직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 다음 날 강 변호사가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다. 경찰이 진성그룹의 장부를 조사하다가 대규모 탈세와 공금 횡령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관련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했다. 박지훈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었다. 더 대단한 건 우리가 김정숙 명의의 부동산 3채와 다량의 보석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전부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것들이에요. 그럼 돈이 없는 게 아니었군요. 나는 냉소했다. 단지 나한테 배상하기 싫었을 뿐. 그렇습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만 나면 김정숙의 그 재산들은 모두 동결될 겁니다. 이 소식에 기분이 좋아졌다. 오후에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 아직 내 개인 물품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남겨주신 목걸이를 꼭 찾아야 했다. 수진이 함께 가주겠다고 고집했다. 빌라 단지는 여전히 조용하고 호화로웠지만 박지훈의 집은 눈에 띄게 관리가 소홀했다. 정원의 식물들은 시들기 시작했다. 지문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도어록이 교체되어 있었다. 우리가 막 떠나려 할 때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옆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우리를 보았다. 사모님, 그녀가 놀라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모님, 나는 억지로 웃었다. 물건 좀 가지러 왔는데
문이 잠겨서요. 사모님이 바꾸셨어요. 이모님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예비 열쇠가 있어요. 그녀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열쇠를 가져왔다. 사모님은 모르세요. 제가 복사해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집안은 요즘 어때요? 이모님은 한숨을 쉬었다. 엉망진창이에요. 사장님은 매일 술만 마시고 화내시고 사모님은 병원에서 돌아오신 후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지혜 아가씨는 매일 울기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저랑 주방장 아저씨만 남았어요. 한때 내 집이었던 곳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빈 술병과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고 비싼 가죽 소파는 얼룩투성이었다. 벽에 걸렸던 웨딩 사진은 떼어져 구석에 버려져 있었다. 유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내 침실, 아니 이제는 손님방이라 불러야 할 곳도 엉망으로 뒤집혀 있었다. 화장대 서랍은 강제로 열려 있었고 장신구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목걸이가 없어졌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남겨주신 그 사파이어 목걸이가 금고에 있지 않을까? 수진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가 내 비밀번호를 다 알아. 분명 가져갔을 거야. 갑자기 한 곳이 떠올랐다. 잠깐만. 나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및 카펫을 들쳤다.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인테리어 할 때 내가 몰래 만든 것이었다. 박지훈도 모르는 곳이었다. 숨겨진 버튼을 누르자 공간이 열리고 벨벳 상자가 나타났다. 찾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상자 안에는 바로 그 사파이어 목걸이와 내 여권, 그리고 몇몇 비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똑똑하네. 수진이 감탄했다. 이제 빨리 가자. 이 집은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막 떠나려 할 때 위층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나와 수진은 그 자리에 굳어 서로를 쳐다보았다. 집에 누가 있어? 지훈이니?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다. 약 사왔어? 나는 수진에게 조용히 밖으로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바닥이 갑자기 삐걱 소리를 냈고 위층의 발소리가 멈칫하더니 빨라졌다. 거기 누구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늦었다. 우리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시어머니가 이미 계단 꼭대기에 나타났다. 그녀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구겨진 잠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우,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도둑이야, 강도야, 사람 살려, 제 물건 가지러 온 것뿐이에요. 나는 침착하게 말하며 손에 든 벨벳 상자를 들어보였다. 예를 들면 어머님이 훔쳐가신 제 어머니 유품 목걸이 같은 거요. 그건 박신의 물건이야. 시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네가 박신의 시집 왔으면 내 몸뚱이도 우리 거야. 나는 몇 걸음 물러서며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했다. 이모님이 증인이에요. 이 목걸이는 어머니가 주신 제 혼수품이지 한 번도 박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모,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리 와. 하지만 이모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더욱 분노하여 탁자 위에 꽃병을 집어 나에게 던졌다. 수진이 나를 잡아당겼고 꽃병은 내 어깨를 스쳐 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김정숙 씨,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방금 당신의 행동은 고의 상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녹화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당신이 목걸이를 훔쳤다고 자백한 발언도 포함해서요. 시어머니는 멍해졌다. 이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희가 기어코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는구나. 진성그룹은 부도나고 지훈이는 감옥에 가게 생겼어. 이제 이 집마저 지킬 수 없게 됐다고. 자업자득이죠. 나는 차갑게 말하며 돌아섰다. 잠깐만. 시어머니가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연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한때 그렇게 거만하고 나를 함부로 때리고 욕하던 여자가 지금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 마음에는 통쾌함은커녕
끝없는 피로감과 슬픔만이 남았다. 너무 늦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뿌리쳤다. 저를 뺨으로 때린 그 순간부터 이미 너무 늦었어요. 빌라를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마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기분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 수진이 물었다. 변호사 사무실. 나는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다. 이제 이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며 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형세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형사 사건 면에서는 사문서 위조, 사기 대출 증거가 명백합니다. 민사면에서는 이혼 소송과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훈 가족은 지금 자기들 살 길 찾기 급급해서 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일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형사사건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그들이 이혼과 배상에서 전적으로 양보하게 하는 거죠. 어떤 양보요? 첫째, 무조건적인 이혼 동의. 둘째, 당신 명의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 인정. 셋째,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억 원. 넷째, 공개 사과입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언론의 모든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해요. 특히 피임약 투여와 서명 위조 사실을요. 그건 강 변호사는 조금 망설였다. 조정 성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요.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요. 수진이 내 결정을 지지했다. 연우 말이 맞아. 이런 악행은 반드시 공개돼서 더 많은 여성들이 피해 입는 걸 막아야 해. 강 변호사는 마침내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며 마치 수많은 눈들이 이 정의의 도래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지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당신 조건 받아들일게. 내일 오전 10시 구청에서 보자. 나는 휴대폰을 수진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렇게 빨리 굴복한다고? 박지훈 가족답지 않은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형사 재판이 열리면 박지훈과 시어머니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에 비하면 내 조건은 자비로운 편이지. 내일 내가 같이 가줄게.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그들이 무슨 속임수를 쓸지 모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3년의 결혼, 반년의 고통, 마침내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구청 앞에서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수진과 강 변호사가 내 곁을 지켰다. 우리 셋은 나무 그늘 아래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긴장돼? 수진이 내게 물 한 병을 건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마치 결과를 이미 아는 수술을 기다리는 기분이야. 9시 50분 익숙한 검은색 벤츠가 길가에 멈춰 섰다. 박지훈이 혼자 차에서 내렸다. 간편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고 예전의 엘리트적인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우리를 보고는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연우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단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진이 즉시 경계했다. 무슨 말이든 우리 앞에서 해요. 박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걱정 마. 해치지 않아.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나는 수진과 강 변호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박지훈을 따라 몇 걸음 떨어진 벤치로 갔다. 아침 햇살 속에서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잘생겼지만 눈 밑의 검은 그늘과 입가의 잔주름은
지난 며칠간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안 오실 거야.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 의사 선생님이 중증 우울증이라고 하시더라. 나는 말없이 있었다. 박지훈이 계속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왜요? 나는 갑자기 물었다. 왜 속이고 상처 주는 방법을 택했죠? 그냥 저랑 상의할 수도 있었잖아요.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보았다.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시한폭탄을 남겨두셨지. 어머니는 항상 겉으로 보이는 풍족함을 유지하고 싶어 하셨고, 구멍은 점점 커졌어. 당신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의 가치를 알게 됐을 때 마치 구명조를 잡은 기분이었어.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바치도록 계획한 거군요.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계획은 당신이 날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혼 후에 자연스럽게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만드는 거였어. 하지만 당신이 거절했지. 그건 부모님의 유산이라고 계속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약을 먹이고 서명을 위조하고 협박하는 수단을 쓴 거고요.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다 엄마 생각이었어. 그가 황급히 변명했다. 난 말렸어. 하지만 당신은 묵인했죠.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릴 때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 그녀가 내게 약을 먹일 때 당신은 모르는 척했어. 그녀가 내 서명을 위조해서 내 재산을 담보로 잡을 때 당신은 협조했어. 박지훈, 침묵은 공범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잿빛 얼굴이 되었다. 멀리서 수진이 시간이 다 됐다는 손짓을 했다. 가요. 나는 일어섰다. 끝내야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서명하고 지장을 찍고 혼인신고서를 반납했다. 20분도 채 안 되어 한때 평생을 약속했던 붉은 증명서는 관계의 종말을 고하는 서류로 바뀌었다. 구청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박지훈은 계단 아래 서서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결국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그 검은색 벤치로 향했다. 저렇게 그냥 보내? 수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는 아직 형사사건이 남아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다. 오늘은 이혼 문제만 해결한 겁니다. 배상금과 공개 사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벤츠가 멀어지는 방향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3년간의 감정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가슴 찢어지는 아픔은 없었다. 오랫동안 나를 얽매던 족쇄에서 마침내 풀려난 듯한 이상한 해방감만이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 수진이 내 팔짱을 꼈다. 싱글이 된 걸 축하하러 가야지. 내가 대답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였다. 내 아파트 도어록이 부서진 클로즈업 사진. 그리고 이어진 문자 메시지. 네가 이긴 것 같지?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혈액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수진과 강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젠장. 욕을 거의 하지 않는 강 변호사가 거친 말을 뱉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로 가보시죠. 수진이 즉각 결정했다. 허풍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박지훈 가족, 특히 시어머니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은 첫 단계일 뿐,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 속에서 우리는 아파트로 달려갔다. 예상대로 문은 폭력적으로 부서져 있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소파는 칼로 찢겨 있었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쌍년 죽어라 같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 옷장은 엉망으로 뒤집혀 있었고 모든 옷은 조각조각 잘려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침실 침대 위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인형이 놓여 있었고 그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으며 얼굴에는 커다란 붉은색 X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옆에는 붉은 액체가 묻은 칼이 놓여 있었다.
나중에 동물 피로 밝혀졌다. 미친 것들. 수지는 입을 막았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경찰은 증거를 수집한 후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사건은 배우를 지목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했다. 강 변호사는 내가 즉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라고 조언했다. 아니요. 나는 의외로 침착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연우야, 이건 너무 위험해. 수지는 안절부절못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구석에 숨겨진 카메라를 가리켰다. 전 이미 준비했어요. 아파트에는 3개의 숨겨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어젯밤 막 교체한 것이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촬영되었다. 수진과 강 변호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의 모니터링 앱을 열어 녹화 영상을 재생했다. 새벽 3시 15분, 마스크를 쓴 2 남자가 문을 따고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집을 부수면서 전화를 걸어보고 했다. 김 여사님,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네, 그 인형도 놔뒀고요. 걱정 마세요. 지문 하나 안 남겼습니다. 김 여사님, 수지는 숨을 들이켰다. 김정숙, 체포영장을 신청하기에 충분합니다. 강 변호사는 흥분해서 말했다. 교사 범죄에 이전 사건들까지 합치면 이번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경찰은 녹화 영상을 확보한 후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김정숙은 빌라에서 체포되었다. 동시에 고용되어 집을 파손한 폭력 조직원 2명도 체포되었다. 박지우는 관련자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박지혜는 소셜미디어에 내가 착한 사람들을 모함했다며 히스테릭하게 글을 올렸지만 곧 네티즌들의 비난에 묻혔다. 저녁 무렵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억누른 흥분이 섞여 있었다. 연우 씨, 중대한 돌파구입니다. 그 폭력배들이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유사 사건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유사 사건이요? 내가 물었다. 박지훈의 전 여자친구 말입니다. 강 변호사는 흥분해서 말했다. 3년 전에 박지훈과 결혼할 뻔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파혼하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연락처를 찾아냈고 그녀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숙이 비슷한 수법으로 그녀를 협박해서 박지훈이 상속받을 부동산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요. 휴대폰을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이건 패턴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김정숙은 재산이 있는 젊은 여성을 물색해서 아들에게 접근하게 한 후 결혼시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산을 가로챈 겁니다. 전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손해가 크지 않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김정숙은 실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아파트 통창 앞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3년 전 그 비 오는 밤 박지훈이 도서관 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나타났던 것도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을까? 그 다정한 배려, 그 영원한 사랑의 맹세가 모두 내 부모님의 재산을 위한 것이었을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박지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가 체포됐어. 엄마가 죄를 지은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셔.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모든 책임을 질게.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는 이 문자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결국 답장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당신 어머니도, 그리고 당신도. 이 문자를 보내고 나는 휴대폰을 껐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악몽이 드디어 정말로 끝나는구나. 법정의 에어컨은 세게 틀어져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후끈거림을 느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 중에는 억눌린 흥분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김정숙의 사문서 위조, 사기 대출 및 교사 파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었다. 나는 원고석에 앉았다. 옆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 변호사가 있었다. 맞은편 피고석의 김정숙은 몸에 맞지 않는 수의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희끗희끗했다. 예전에 그 귀부인 같은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박지훈은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다. 마지막 문자 이후 우리는 연락이 없었다. 박지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의 친척에게 의탁하러 떠났다고 들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 경위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판사는 엄숙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빠르게 사건 서류를 훑어본 후 개정을 선언했다. 검사가 먼저 사건의 개요를 진술하며 은행 녹화 영상, 채팅 기록, 파손된 아파트 사진 등 일련의 증거를 제시했다. 김정숙의 변호사는 그녀가 단지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변호하려 했지만 판사에 의해 곧 제지당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습니다. 판사가 엄하게 말했다. 단순히 실수라는 말로 해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측 증언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침착하게 재산이 담보 잡힌 것을 발견하고 피임약으로 인해 불임이 될 뻔했으며 아파트가 침입당하고 파손된 전 과정을 진술했다. 진술하는 동안 나는 의식적으로 박지훈 쪽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검사가 박지훈의 전 여자친구 이나영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을 때였다. 김정숙은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에는 공포가 스쳤다. 이나영 씨는 김정숙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괴롭혀 결국 박지훈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었는지 상세히 묘사했다. 그때 저는 너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나영 씨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서연우 씨가 용감하게 나서는 것을 보고 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은 꼬박 하루 동안 계속되었다. 휴정 전에 판사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김정숙은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계속 구속 수감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플래시가 터져 눈을 뜰 수 없었다. 강 변호사가 나를 보호하며 인파를 빠르게 뚫고 나갔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멈춰 세웠다. 연우야, 박지훈이 쫓아왔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5분만 얘기할 수 있을까? 강 변호사가 경계하며 그를 보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법원 옆 작은 공원으로 갔다. 초가을의 낙엽이 발밑에서 바삭거렸다. 엄마는 감옥에 가실지도 몰라.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 엄마의 정신 상태로는 감옥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셔.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매일 마시던 탕에 피임약이 들어있었던 거 알았어요? 그의 몸이 굳어지더니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나중에 짐작했어. 짐작했다고요? 나는 그 말을 되뇌며 터무니없는 우스움을 느꼈다. 박지훈 씨, 당신 어머니는 감옥에서 돌아가실지도 모르지만 아세요? 그분은 저를 죽일 뻔했어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주저앉았다.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다만 뭐요? 다만 내가 당신을 향한 감정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처음 당신에게 접근한 건 확실히 재산 때문이었어.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사랑은 상처를 묵인하지 않아요. 박지훈, 당신이 사랑한 건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어요. 돌아설 때 그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가을바람이 그를 위해 흘리는 내 마지막 눈물을 흩날렸다. 2주 후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김정숙은 사문서 위조, 사기대출, 교사 파손 등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지훈은 공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진성그룹은 재무 문제로 강제 파산 청산되었다. 내가 불법으로 담보 잡혔던 부동산은 모든 제한이 해제되어 온전히 내 명의로 돌아왔고 동시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억 원을 받게 되었다. 판결 당일 박지훈은 내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이 도시를 떠나려고 해.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처해줘서 고맙다.
나는 그가 김정숙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양형을 가볍게 해달라는 의견서에 동의해 준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았다. 원래는 더 무겁게 판결될 수도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그저 이 문자와 그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도려내야만 진정으로 아물 수 있다. 수지는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파손된 아파트를 완벽하게 정리해 주었다. 새롭게 단장된 거실에 서서 나는 심호흡하며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과 평온을 만끽했다.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수진이 새 소파에 기대어 물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 계속 살기엔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 팔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생각이야. 혹시 유학 갈 생각은 없어?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네가 대학 때 계속 영국에서 깊이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내 눈앞이 환해졌다. 내 말은 내 사촌 언니가 런던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네가 관심 있으면 내가 연락해 줄 수 있어. 내 학력과 경력이면 석사 과정 지원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이 제안은 한 줄기 빛처럼 내 어두운 세계를 비추었다. 그날 밤 나는 바로 지원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하며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유학의 꿈을 다시 펼쳤다. 한 달 후 아파트는 순조롭게 팔렸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나는 홀로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기묘한 가벼움을 느꼈다. 유아용품점을 지나다가 홀린 듯 안으로 들어갔다. 임신 테스트기를 하나 샀다. 지난 반년간의 진료 결과 피임약 섭취를 중단한 후 내 생식 기능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에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지만 내 생리는 이미 2주나 늦어지고 있었다. 호텔 화장실에서 나는 임신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보며 손을 멈추지 않고 떨었다. 임신이라니. 이런 시점에 나와 박지훈의 마지막 관계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비바람 치던 밤이었다. 박지훈이 만취해서 집에 돌아와 강제로 관계를 맺고는 쓰러져 잠들었던 날. 그날 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들의 음모를 발견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운명이 얼마나 잔인한 장난을 치는가. 마침내 그 악몽 같은 결혼에서 벗어났는데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다니. 전화기 너머의 수지는 내 설명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어쩔 생각이야? 나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나도 모르게 평평한 아랫배에 손을 얹었다. 나도 모르겠어. 산부인과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초음파실 바뀐 의자에 앉아 손에 검사지를 꽉 쥐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들을 보냈다. 충격과 거부에서부터 이 예기치 않은 작은 생명을 점차 받아들이기까지. 서연우님,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어 불렀다. 초음파실에서 차가운 젤이 내 복부에 발라지고 탐촉자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화면에 흐릿한 흑백 이미지가 나타났다. 의사가 작은 점을 가리켰다. 보세요. 이게 아기 집입니다. 현재 약 6주 정도 됐네요. 나는 그 작은 흰 점을 쳐다보았다. 가슴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이게 내 아이구나. 한때 약물에 의해 세상에 오는 것이 막혔던 생명이 지금은 끈질기게 내 몸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전에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하셨던 이력을 고려하면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태아 발육은 정상입니다. 병원을 나올 때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길가에 서서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수지는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아마도 내가 오늘 검사를 받기로 선택한 것은 무의식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나는 이 결정을 홀로 마주해야 했다. 카페에서 나는 디카페인 차 한 잔을 시키고 노트를 꺼내 모든 가능성을 나열했다. 유산, 박지훈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원래 계획대로 유학을 간다. 출산 후 독박 육아, 하지만 이는 영원히 박지훈 가족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출산 후 박지훈에게 양육권을 넘긴다. 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펜촉이 종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성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초음파 화면의 그 작은 흰 점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런던 대학교의 합격 통지 이메일이었다. 나는 글로벌 미디어 연구 석사 과정에 합격했다. 내년 1월 개강. 이것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어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복잡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홀린 듯 이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박지훈 가족과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사모님, 그녀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에요. 이모님,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박지훈 씨 가족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전화기 저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빌라는 빚 갚느라 팔렸고 김 여사님은 감옥에 계세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은 선전으로 가서 작은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지혜 아가씨는 대만 사업가랑 결혼해서 거의 안 오고요. 박지훈 씨, 제 얘기는 안 하던가요? 처음에는 매일 사모님 얘기만 하시더니 나중에는 이모님은 말을 흐렸다. 사모님, 그건 왜 물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아랫배는 여전히 평평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았다. 무고하고 나와 박지훈의 피가 섞인 작은 생명이. 다음 날 새벽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작은 여자아이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왜 나를 원하지 않아? 나는 놀라 깨어났고 베개 씻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강 변호사를 만났다. 임신이라고요? 그는 하마터면 커피잔을 엎을 뻔했다. 박지훈의 아이를? 이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야겠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만약 제가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면 박지훈은 어떤 권리를 갖게 되죠? 강 변호사는 신속하게 전문가 모드로 들어갔다. 법에 따르면 혼외자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박지훈은 생부로서 부양 의무와 면접 교섭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나 그의 가족이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제게 약을 먹여 불임을 유발했던 사실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에 형사사건 기록까지 더하면 당신이 완전한 양육권을 획득할 승산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어떤 결정을 하든 적어도 나는 모든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주말에 수진이 출장에서 돌아와 바로 짐가방을 끌고 우리 집으로 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나를 꽉 껴안았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혼자서 이렇게 큰일을 짊어지고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마침내 통곡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아이는 박지훈의 아이지만 내 아이이기도 해. 나는 그를 미워하지만 이 아이는 미워하지 않아. 수지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 생각할 시간은 충분해.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진지하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국제학교의 유치원을 방문하고 싱글맘 유학 지원 정책을 찾아보고 심지어 몰래 유아용품 웹사이트를 둘러보기도 했다. 처음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작은 생명은 점차 실제적인 존재,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선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임신 10주 차, 나는 사립병원에 고화질 초음파를 예약했다. 화면 속 그 작은 흰 점은 이미 작은 사람 모양으로 변해 있었다. 뚜렷한 머리, 몸, 그리고 팔다리가 있었다. 의사가 이미지를 확대하여 빠르게 뛰고 있는 그 작은 심장을 가리켰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주 건강한 아가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보세요. 손도 흔들고 있네요. 그 순간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화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결정을 내렸다. 앞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나는 이 아이를 원해.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수진과 강 변호사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 혼자 키울 준비를 할 거야.
런던 대학에 입학 허가는 내년 9월로 연기할 거야. 먼저 한국에서 아기를 낳고. 수진이 바로 답장했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지지해. 데모 자리는 내가 찜했어. 강 변호사의 답장은 더 실용적이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이 당신의 삶을 방해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지훈 본인에게는 내가 먼저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만약 그가 나중에 알게 되어 면접 교섭을 요구한다면 그때 가서 그 문제를 마주하기로 했다. 지금은 나 자신과 아기의 건강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임신 기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도심의 아파트를 팔고 수진의 집 근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방 2개짜리 집을 샀다. 런던 대학교는 내 학적을 1년 유예하는 것에 동의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임신 5개월 차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다. 햇살 좋은 어느 오후 나는 새집 발코니에서 아기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입니다. 문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보고 말았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많이 말랐고 간단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에 손에는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내 불룩한 배를 보고 그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다. 연우, 야, 너.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고 한 걸음 물러섰다.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이모님이 실수로 말씀하셨어. 그의 시선은 내 배에서 떠나지 못했다. 내 아이야? 내 아이예요. 나는 차갑게 정정했다.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연우야.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아이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만회할 기회를 줘. 너무 늦었어요. 박지훈. 나는 문틀을 잡고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할게. 그가 간절하게 말했다. 그저 가끔 아이를 보게만 해줘. 다시는 당신들을 상처 입히지 않겠다고 맹세할게. 땅에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복잡했다. 한때 그 잘나가던 박씨 집안의 후계자가 지금은 자기 아이를 한 번 보는 것을 비굴하게 구걸하고 있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공평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지금은 일단 돌아가 주세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꽃다발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문을 닫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 예기치 않은 사건은 내 평온한 임신 기간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을 깨닫게 했다. 내가 아무리 박지훈을 미워해도 그는 결국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수진과 밤늦도록 길게 이야기했다. 법적으로는 그에게 면접 교섭권이 있어 수진이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심리적인 관점에서 그가 아이의 삶에 참여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씨 집안의 영향이. 절충안을 찾아보자. 수진이 제안했다. 제한적이고 감독하에 있는 면접 교섭을 허용하는 거야. 동시에 그가 아이를 혼자 데려가거나 김정숙이 아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법적 합의서를 작성하는 거지. 그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다음 날 나는 강 변호사를 통해 박지훈에게 내 조건을 전달했다. 매년 4번의 감독하 면접 교섭, 아이를 내 시선 밖으로 데려가지 말 것, 김정숙이나 다른 박씨 가족이 아이와 접촉하지 못하게 할 것. 동시에 그는 양육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했다. 놀랍게도 박지훈은 모든 조건에 주저없이 동의했다. 심지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자청했다. 강 변호사는 그가 서명할 때 손이 떨려 펜을 거의 잡지 못했으며 눈에는 계속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했다. 그 사람 변했어. 강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다. 선전에서의 생활이 힘들었나 봐. 합숙소에서 살면서 직접 빨래하고 밥해 먹는다고 하더라. 그 경험이 그를 많이 반성하게 한 것 같아. 그러길 바라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임신 기간이 진행되면서
내 몸에는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입덧이 멎은 후 식욕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고 피부도 건강한 광채를 뿜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태동을 느낀 순간이었다.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뱃속에서 가볍게 날갯짓하는 것 같았다. 새로운 생명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임신 8개월 차, 나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망설이다가 결국 뜯었다. 편지는 김정숙이 쓴 것이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예전에 그 거만한 귀부인과는 딴판이었다. 연우야, 네가 나를 용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사과해야겠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내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나의 탐욕과 통제욕이 아들의 행복을 망쳤고 무고한 너를 상처 입혔다. 네가 지훈이 아이를 가졌다고 들었다. 한때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빌지 않겠다. 그저 너희가 평안하고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나는 편지를 수진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악어의 눈물이야. 속지 마. 하지만 나는 글자들 사이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다. 아마도 모든 것을 잃고 깊은 나락에 빠져서야 이 고집센 늙은 부인이 자신의 일생을 반성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편지를 아이의 기억 상자에 넣어두었다.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출산 예정일 2주 전 박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울지사로 발령받았어. 너희와 더 가까워졌네. 첫 달 양육비는 준비해뒀어.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순산하길 바랄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이 정보를 기억해두었다. 과거가 어떠했든 적어도 그는 지금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보이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 당일 새벽 극심한 통증이 나를 깨웠다.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빠르고 강하게 왔다. 수지는 허둥지둥 출산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신호를 2번이나 위반했다. 분만실에서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침대 난간을 꽉 잡고 호흡법에 따라 조절했지만 가장 극심한 진통이 올 때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리 보여요. 의사가 격려했다. 한 번만 더 힘주세요. 나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아래로 밀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간호사가 앙앙우는 아기를 내 앞에 들어 보였다. 그 붉은 얼굴을 보자 모든 고통이 비할 데 없는 기쁨으로 변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 따뜻한 작은 생명을 받아들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이게 내 딸이구나. 내가 온 힘을 다해 지켜낸 작은 사람. 내 미래의 삶의 모든 의미.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딸의 부드러운 뺨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서원, 박서원, 둥글원, 웬, 자요? 수지는 옆에서 울다가 웃다가 했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서원아. 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엄마를 가졌어. 출산 이틀 후 나는 서원이가 잠든 사진을 찍어 망설이다가 박지훈에게 보냈다. 박서원 여아 3.2kg 건강함 100일 지나고 보러 와도 돼. 그의 답장은 거의 즉각적이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너처럼 꼭 갈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창밖의 밝은 햇살을 보았다. 속임수와 상처로 시작된 이 관계는 마침내 이 순결한 작은 생명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미래의 길은 아직 길다. 하지만 지금 잠든 딸을 안고 나는 전례 없는 평온과 만족감을 느꼈다. 5년 후 히드로 공항. 엄마, 저기 큰 비행기. 서원이가 내 손을 끌며 창밖을 가리키고 신나게 폴짝거렸다. 귀여운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모습이 꼭 동화 속에서 나온 작은 요정 같았다. 응, 우리 딸. 저게 우리가 탈 비행기야. 나는 쭈그려 앉아 서원이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한국 가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는 거 신나? 신나. 서원이가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엄마, 아빠가 정말 공항에 마중 나올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하셨어. 딸의 기대에 찬 작은 얼굴을 보며 나는 당시에 박지훈이 서원이의 삶에 제한적으로 남아 참여하게 한 결정을 다행으로 여겼다. 지난 5년간 그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분기별로 한 번씩 서원이를 방문했고 절대 선을 넘지 않았다. 양육비도 꼬박꼬박 지급했다. 덕돌서, 이쪽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팔을 흔들며 우리에게 달려왔다. 그 뒤에는 금발의 키 큰 남자, 내 남편이자 런던 대학교 동료인 마크가 서 있었다. 서원이가 말하는 마크 아빠였다. 데모, 서원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 수진에게 달려갔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수진은 서원이를 번쩍 안아 한 바퀴 돌렸다. 데모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마크가 내 짐을 받아들고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여행 준비 완료 서 박사님.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마크는 여전히 영국인 특유의 격식과 유머를 유지하며 나를 박사라고 부르길 좋아했다. 정작 자신은 정교수면서 말이다. 탑승 수속은 순조로웠다. 서원이는 처음 타는 장거리 비행에 모든 것이 신기한 듯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를 때 서원이의 작은 손은 나와 마크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무서우면서도 신나는 모양이었다. 긴장돼?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5년 만에 처음 가는 한국이잖아. 나는 창밖의 구름바다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달라. 정말 달랐다. 5년 전 나는 부서진 마음과 뱃속의 딸을 안고 한국을 떠나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이제 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디어 학자라는 타이틀, 행복한 재혼가정, 그리고 건강하고 즐거운 딸과 함께 돌아왔다. 한때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남은 것은 소중한 교훈과 힘뿐이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서원이는 이미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짐을 밀고 세관을 나오자 나는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지훈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간편한 흰색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고 5년 전보다 더 말랐지만 정신은 좋아 보였다. 연우야, 그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시선은 곧바로 서원이에게 향했다. 이렇게나 컸구나. 아빠. 서원이가 갑자기 깨어나 눈을 비비며 박지훈님을 확인하고는 즉시 두 팔을 벌려 안아달라고 했다. 박지훈은 감격한 듯 딸을 받아 안았다.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서원이가 아빠 기억하는구나. 기억해. 서원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지난번에 판다 인형 사줬잖아. 그들 부녀의 따뜻한 모습을 보며 마크는 예의 바르게 옆에 서서 미소 지었고 수지는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닭처럼 경계하며 박지훈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쪽은 박지훈이 마크를 보았다. 제 남편, 마크 윌리엄스예요. 나는 평온하게 소개했다. 마크, 이쪽은 박지훈 씨, 서원이의 생부예요.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누었다. 장면은 의외로 조화로웠다. 박지훈은 심지어 서툰 영어로 Nice to meet you라고 말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박지훈이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교도소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편안하게 가셨다고 하더라. 나는 잠시 멈칫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마지막까지 참여하셨어. 박지훈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나더러 당신과 서원이에게 대신 사과해달라고 하셨어.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이번에 학술 교류 때문에 온 거야? 서울대학교에서 3개월 동안 객권 교수로 초빙됐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거 잘 됐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연우야, 내가 서원이를 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서원이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야. 나는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죠. 헤어질 때 서원이는 아쉬운 듯 박지훈의 뺨에 뽀뽀했다. 아빠, 다음에 또 보러 올 거지? 물론이지 우리 딸. 박지훈은 붉어진 눈시울로 약속했다. 아빠는 영원히 널 사랑해. 호텔로 가는 길, 서원이는 곧 카시트에서 잠들었다. 수지는 조수석에 앉아 백미러로 나를 보았다.
너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줄은 몰랐네.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해주더라. 나는 딸의 작은 뺨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됐어. 마크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멋진 여자야, 서연우.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내게 가장 고통스러운 과거를 기록한 이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층 빌딩 사이로 햇살이 찬란하게 빛났다. 아, 맞다. 수진이 갑자기 돌아서며 신비롭게 윙크했다. 내일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 무슨 선물? 말하면 깜짝 선물이 아니지.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분명 마음에 들 거야. 다음 날 오전 수진은 우리를 한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앞으로 데려갔다. 깜짝 선물은 23층에 있어. 그녀가 신비롭게 말했다. 나랑 서원이는 아래 카페에서 기다릴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마크가 궁금한 듯 물었다. 정말 뭔지 몰라?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간판이었다. 서원 여성법률지원센터. 이게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이 배치해둔 직원들을 보았다. 서 박사님, 단정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오래전부터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는 센터 책임자 이나영입니다. 지난 5년간 꾸준한 기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수진이 내가 당시에 여성지원재단에 기부했던 배상금 일부로 내 이름을 딴 이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이었다. 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이나영 소장은 센터가 어떻게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심리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벽에 걸린 성공 사례들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찾고 웃는 모습을 보며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여기는 저희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나영 소장은 우리를 특별한 전시벽으로 안내했다. 그 위에는 모든 특별 기부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 이 김 여사님은 어제 막 다녀가셨는데 내 시선은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갔고 순간 벼락을 맞은 듯했다. 벽에는 놀랍게도 박지훈의 어머니 김정숙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소개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참여자 김정숙, 평생 모은 재산을 반가정 폭력 홍보에 기부, 임종 전 나를 경계로 삼으라는 유언을 남김. 그녀가 나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이나영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님은 생전에 자주 센터에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여성들에게 자신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가장 후회되는 일은 자신의 며느리와 태어나지 않은 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센터를 나올 때 나는 오랫동안 평정을 되찾지 못했다. 마크는 사려 깊게 내 생각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저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엄마, 서원이가 카페에서 달려나왔다. 손에는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우리 가족 그렸어. 이건 엄마, 이건 마크 아빠, 이건 나, 이건 수진 대모, 그리고 이건 아빠. 그림 속에는 삐뚤빼뚤한 작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한 줄로 서 있었다. 배경에는 과장되게 큰 애와 작은 꽃들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쭈그려 앉아 딸을 안고 그녀에게서 나는 달콤한 전내를 맡았다. 정말 잘 그렸다. 우리 딸. 나는 그녀의 뺨에 뽀뽀했다. 우린 모두 가족이야. 수진이 다가왔다.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해줘서 나 이제 정말로 다 내려놓았어. 그날 밤 나는 홀로 호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에는 박지훈이 보낸 문자가 와 있었다. 센터에 다녀갔다고 들었어. 엄마는 임종 전에 당신이 잘 지내고 서원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가장 큰 위안이라고 하셨어. 나는 답장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주말에 서원이 데리고 놀이공원 갈 건데 시간 되면 같이 가. 이 문자를 보내고 나는 전례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마지막 마음의 응어리마저 풀린 것 같았다. 마크가 다가와 뒤에서 나를 안았다. 무슨 생각해? 운명이 얼마나 신기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그의 품에 기댔다. 만약 그 어두운 시간들을 겪지 않았다면 난 아마 영국에 가지도 당신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야. 그럼 당신을 상처 입혔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겠네. 그가 유머러스하게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내게로 데려왔으니까. 나는 돌아서서 그를 껴안았다.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인생은 굽이진 강과 같다. 때로는 거세고 때로는 평온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만의 바다로 흘러간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나의 그 바다를 찾았다.